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요. 주말이었는데 참 부산했습니다. 그래서요. 월요일 아침부터 눈과 귀를 잡는 기사들이 참 많이 준비돼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 가운데 핵심만 뽑아서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출발합니다. 보시죠.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한국이 내답한 특허 700여 개. 소송으로 부메랑이 돼서 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년간 특허 소송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사업을 정리한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허를요. 외국에 특허만 사들이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특허들을 많이 사들여서 우리나라 기업을, 경쟁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다는 겁니다. 특허 침해했다는 이유를 주장하면서요. 자, 좀 더 보죠. 기술을 사들여 무차별 공격하는 특허 괴물들이 소송을 최근 하고 있다. 그래서요, 뭐 4억 달러 주고 합의금을 냈다. 뭐 이런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까지 좀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 부담으로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죠. 자, 어제 정치권에서 가장 큰 뉴스입니다. 안철수 단일화 없던 일로 한다. 그렇다면은 대선 지금 막판인데요.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자, 안철수 후보가요. 윤석열 후보 대답이 없고 당은 모욕만 주더라. 추가 협상도 없다. 끝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 독자 승리 가능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단일화 없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죠. 그리고요. 민주당에서는요. 최악은 피했다. 그러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코로나 상황입니다. 확진 200만 명 누적입니다. 그리고 재택 치료는 현재 50만 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50만 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집에서 있는 겁니다. 지금 확진 상태에서요. 누적 100만 명엔 2년이 걸렸는데 200만 명 도달엔 고작 2주 걸렸다. 오미크론입니다. 이게 바로 오미크론. 엄청난 확산세인 거죠. 그리고요, 중환자는 한 달 사이에 다시 400명대가 됐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시죠. 자, 지금 우크라이나 뭔가 아닌 것 같다가 다시 또 전쟁 쪽으로 가는 것 같죠. 철군 약속을 깬 러시아 푸틴 대통령. 미국 백악관 NSC 소집, 국가안전보장회를 소집했다. 뭔가 비상이라는 거죠. 자,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훈련이 종료될 직전에 연장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뭔가 철군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자, 미국,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 결심 굳혔다. 미국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러시아도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 단장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홍경희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21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너 때문이야. 누구 탓을 한 겁니다. 단일화 인전 제안 걷어들인다. 안철수 후보가 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반응, 이 입장을 받아들이는 국민의힘 과연 어떤 분위기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최악은 피했다. 어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 철회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요. 글쎄요. 속으로는 미소를 짓는 걸까요? 아니면 이 정도면 안도다. 뭔가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반응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보시죠. 부스터슛.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부스터 샷이 아니라 슛입니다. 발차기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어퍼컷 굉장히 주목받았죠. 그래서일까요? 주말 동안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발차기를 했습니다. 도복 입고 격파도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따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푸틴의 계획. 지금 뭔가 철군한다는 입장이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기어코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뭔가 뒤에 짚어보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곳곳에 그런 징후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뭐니 해도 단일화 관련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러 갈래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안철수 후보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 소개하는 기사부터 보시죠. 윤석열 전화 받은 안철수. 대리인끼리 먼저 논의하자. 그러니까 통화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3시간 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단일화 제안을 접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처음부터 결심을 하고 전화통화를 한 건가요? 아니면 전화통화 이후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건가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안철수의 단일화 제안 후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이 기사는 취재를 통해서 이름까지 적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장제원, 송일종, 이철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신재현, 임명진 등이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내각 구성, 합당 등등등 이런 것도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아래로 더 가겠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결렬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윤석열 후보와 전화통화를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둘이서 만나자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 그래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실무자 정해 다시 연락하자 이렇게 반응을 보였답니다. 그런데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안철수 후보가 왜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을까? 그 배경을 좀 분석하는 기사입니다. 안철수, 윤석열 쪽이 백기투항을 압박했다. 그리고 조롱까지 했다. 그러자 선 넘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거예요. 어제 사실 안철수 후보가 이런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말들을 좀 했거든요. 자, 그럼요. 어제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상중에 후보 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뜨리는 등 정치 몰입의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책임이에요. 그리고 몰입의 짓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무엇에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내용 보면 그래요, 지금요. 다음 관련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안철수 유지 발언에 이준석 국민의당 유세차 운전자는 유서를 써놨나? 최근에 지금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고인이 되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유지를 받들어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러자 국민의당 고인 모독한 망언이다. 혹시 이게 어제 오전에 있었거든요.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한 이 발언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인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입니다. 사망한 선거운동원의 유지 받들어 뭔가 완주하겠다. 이런 얘기를 꺼냈죠.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요. 어제입니다. 어제 인터뷰가 있었어요. 고인이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유지 어디서 확인하나? 국민의당 유세차 운전하시는 분은 들어가기 전에 유서 써놓고 가시나? 혹시 이 발언이 오전에 있었는데 이게 영향 준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요.
홍경희 대변인 지금 나와 계십니다. 지금 네. 국민의당에서요. 그러니까 뭔가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어제 오전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실무진 얘기해서 논의를 좀 해보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3시간 뒤에 기자회견 통해서 철회를 했거든요. 단일화 제안을. 그 사이에 이런 발언이 소개가 됐었고요. 이게 영향을 준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선 뭐 아까 조선일보에 나왔던 그 기사 내용에 대한 좀 반박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 좀 말씀해 네네네. 주시죠. 지금 이제 그 요거 물밑 협상 얘기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예. 저도 사실은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예. 후보의 어떤 전화 통화에 대한 좀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예. 일단은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안철수 후보께서 그 백브리핑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 윤석열 후보와의 어떤 통화에서 단일화 관련된 어떤 제안이나 언급은 없었다라고 없었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국민의힘 쪽의 어떤 주장을 좀 일방적으로 실어놓은 것이 아닌가. 뭔가 물밑 협상이 있었다. 네네. 이 거기에 내용 더해 말씀하시는 거죠? 뭐 제가 보기에는 그 기사의 어떤 의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조선일보 쪽에서는 여전히 저희가 이제 완주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단일화에 대한 어떤 불씨를 계속 살리고 싶은 의도가 아닌가. 그러면은 이 생각을 접촉은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확인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저희 쪽에 어떤 그 지금 거론이 되어 있는 신재현 그다음에 임명진 목사님 같은 예. 경우에도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일단 있을 것 요거는 같아요. 신중하게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네.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이준석 대표의 저런 인터뷰 발언 이게 영향을 준 겁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에게 윤석열 후보 캠프의 예. 최대 리스크는 이준석 대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뭐 이준석 대표의 발언 때문에 어떤 기자회견이 잡혀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종합적인 어떤 그러한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그 이유의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러면은 드리고 조금 싶습니다. 납득하는 게 기자회견은 그러면은 그 전날 정도에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윤석열 후보의 전화 통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부분을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자라면은 예. 지난 13일에 저희 안철수 후보께서 대선 후보 등록을 하시면서 예. 그 당일날 이제 국민경선 단일화 제안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저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국민의힘 어제 시간은 쪽에, 일주일이 된 거죠. 드린 예. 거죠.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뭐 고작 일주일 정도의 시간만 주고 단일화 무산을 발표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사실은 저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직선거 운동의 3주 기간에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을 길게 드린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에 참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도 있었고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나왔던 그러한 얘기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을 하신 거면은 예. 윤석열 후보가 공식적인 입장과 답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 윤석열 후보께서 전원 정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꾸 주변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주변 측근들의 예. 어떤 입을 통해서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뭐 심지어 뭐 후보 사퇴설 그다음에 중도 사퇴 예. 후에 지지 선언하는 게 뭐 정답이다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어떤 그 상대방의 어떤 진정성 있는 제안을 예. 폄훼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그 언급들이 나오게 되면서 예. 안철수 후보의 어떤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었다. 예. 그리고 나의 이러한 진정성 있는 제안을 폄훼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신 거고요. 그럼 이건 어제 오전에 윤석열 후보의 전화 통화도 그거를 바꿀 수는 없었다는 겁니까? 그냥 원칙적인 이례적인 통화로 끝나버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후보께서는 나름의 이 단일화 협상 그 시효에 대한 예. 데드라인을 어제까지로 보고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그럼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지만 늦은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네, 이미 과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김경진 단장께는요. 지금 당내 이준석 대표의 요 인터뷰 발언 당내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원래 이준석 대표께서는 예. 사실은 안철수 후보님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이렇게 평가가 좋지는 않았어요. 거의 뭐 2년 내내 우리가 방송에서 들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번 단일화 과정은 예. 이준석 대표 입장이나 어떤 견해하고 상관없이 진행돼서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선거 후보 등록 첫날 이렇게 단일화 제안을 예. 했을 때 그 전에도 이미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진행돼서 왔었던 거 아니에요, 보면. 본래 변수가 아니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게 영향받을 만한 어떤 뭐 요인은 발언의 전혀 아닌 변수가 거죠. 아니다. 아. 이준석 대표는 일관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사리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추정컨대 어제 아침 시간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께 전화를 드렸고, 예. 근데 사실은 굳이 이제 마음속에 결심이 쓰셨다면 실무진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왔어야 맞죠. 그러게요. 그 얘기는 굳이 안 할 수 있는데. 끝났습니다. 정확히는 실은 윤석열 후보가 전화하기 전에 어제 저녁이라도 원래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죠. 그제. 예. 그제 오전에 발인하고 이제 선거운동 재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제 오후쯤이라도 해서 자, 윤석열 후보 측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답이 너무 늦으니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끊었으면 사실은 우리 후보께서도 전화할 일도 없으셨 그러네요. 가능성이 높잖아요. 보면. 그냥 어제 저녁으로 그제 토요일 저녁으로 마감하겠습니다 했으면. 예. 근데 어제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 실무진끼리 얘기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후보께서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해 보지요. 실무진 말씀을 해 보시죠 예. 했는데 갑자기 한 3시간 있다가 3시간 지나서요. 예, 긴급 기자회견이 잡혔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그 내부 사이에. 안철수 후보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핵심 참모나 뭐 주변 인사들이 아마 좀 뭔가 여기서 이걸 전략적으로 뭔가 새로운 스탠스를 취하든지 예. 아니면 안 하는 게 좋겠다든지 뭔가 새로운 입장 정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보면.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때문이다 이렇게 딱 밝혔어요. 지금 훈경희 대변인께서 발언권 요청하셨는데 네. 한 30초 드릴게요. 뭐 네. 반박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가정과 추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예. 일단 기사 내용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 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그 책임 있는 어떤 실무진들이 그동안 저희 쪽이랑 접촉을 해왔다고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어떤 그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렇게 예. 무책임한 언사, 상대방의 어떤 진정성 있는 제안에 대해서 폄훼하는 발언들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무슨 몰입의 짓, 무슨 조롱,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괜히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분노 이런 게 좀 보이는 발언들을 어제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일단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깨진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지금이 대선 막판이잖아요. 여기에 다들 관심사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정리했어요. 다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렇다면 완주를 한다면, 그러니까 완주하겠다는 걸 보이는데 그럼 완주하게 된다면 요즘에 지지율이 하락세란 말이에요, 안철수 후보가. 근데 득표율이 15%를 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대선 후보로서는. 그래야지만 선거 비용도 보존을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당이라는 어떤 정당의 입장에서는 대선 이후의 어떤 정치적 위상, 존립 가능성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가 중요한데 자, 홍경희 대변인. 네. 이거 15% 못 넘으면 굉장한 위협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뭐 선거 비용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이긴 예. 한데 저는 이제 거기 저 앞에 나와 있는 뭐 득표율 15% 미만 시 당 존립이 위협.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이 혹시 위기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예. 작년에 저희 국민의당은 이제 총선에서 3석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 대선에 안철수 후보께서 출마하는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예. 11월입니다. 지지율 3%로 시작을 했던 당입니다. 아. 네. 저 15% 미만 시에 당 존립이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그거는 한 30% 정도 됐다가 빠졌으면 모를까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속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예. 어떤 저렇게 득표율 15%를 가지고 저희
당의 존립의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그 워딩은 알겠습니다. 또 단일화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압력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이만큼까지 올라온 거다 이렇게 봐달라는 네, 말씀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질문에 답은 됐어요.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단일화가 이제 불발됐다고 봐야 돼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어떻게 되라는 거죠? 영향을 이런 실망감에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보수표가 오히려 결집하면서 올라갈 것인가죠. 그거는 곧 야권표가 분산이 일단 되는 걸로 보여요. 윤석열, 안철수 후보 둘로.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박빙으로 가는 건가? 윤이 지지율이 박빙으로 가는 건가죠. 이건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앞으로. 지금의 추세대로 그냥 나홀로 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안철수 후보의 실망한 표가 윤에게 온다. 예. 전 그런 효과는 그건 아니다. 예. 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매 선거마다 단일화라고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좀 저는 달랐다라고 봤고요. 처음부터 단일화 가능성 높지 않다는 얘기를 뭐 근거는 없었습니다만 예.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를테면 정당 정치라는 게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 제3당, 제4당도 처음에는 굉장히 고난의 길을 걷고 예. 낮은 지지율로 시작을 하지만 차곡차곡 쌓아 올려 나가는 그러면서 정당 정치가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닌가. 그래야 또 다당이라는 예. 게 되는 게 아닌가. 조금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잘 나갈 것 같은 1당이나 2당에 찰싹 달라붙어 버리고 그다음에 또 선거 때 되면 또 나타나고 이런 식을 반복하면 어떻게 정당 정치가 이루어지겠느냐. 전 그런 식의 관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는 제1당 후보, 제2당 후보 두 후보의 뭐 여러 가지 약점, 도덕성, 예. 비호감 이런 것 때문에 3당이나 4당 후보들에게 관심을 주려는 유권자들이 있었잖아요. 아. 그걸 왜 안철수 후보는 제대로 걷어가려는 생각을 꾸준히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단일화 꾸준히. 제안이 그거를 오히려 더 저는 버려버린 그걸 셈이 됐다는 단일화라는 거네요. 얘기를 꺼냄으로써 예. 더군다나 후보를 등록하는 지난 13일에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더더욱 실망스러웠었다. 만약에 단일화에 관심이 있었다면 훨씬 그 이전에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예. 했어야 유권자에 대한 도리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래서 결국 13일부터 지금까지는 어저께 결렬선언을 한 이 시기까지는 1당, 2당 후보들에게 비호감 또는 실망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찾으려고 했던 중도 예.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오히려 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표가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게 간다. 예. 저는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 이번 선거는 누군가 얘기했죠. 87년 사자구도의 선거. 그러니까 표가 이렇게 분산되는 상태로 표가 가겠다는 분산되는 가능성이 참 높아 보인다. 예. 지금까지 7차례 대선 직선 투표에서 예. 대개의 경우는 40%를 넘기는 유효 득표율로 당선이 됐죠. 87년만 예외였죠. 이번에도 저는 40% 미만의 최다 득표자로 당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 좀 질문이 쭉 있는데 이 세 번째 질문이 이제 민주당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어제 단일화 제안이 철회가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반응을 보였는데 먼저 경향신문 기사가 좀 있습니다. 그 민주당 반응을 다루고 있어요. 민주당 최악 상황은 피했다. 그러니까 단일화하면 정말 어려워지고 최악인데 이거는 아닌가 보다. 이제부터 진검승부다. 그러니까 뭔가 안도의 한숨일까요?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쪽하고 단일화 안 하니까 이쪽하고 하죠. 이겁니까 지금요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사가. 자 그럼요 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에 대한 이 이재명 후보와의 뭔가 연대 단일화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반응도 나왔거든요. 두 영상 묶었습니다. 보시죠.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정신을 우리 이재명 후보는 전폭 수용해서 과기 부총리 공약으로 이걸 흡수를 했고, 이재명 후보가 말씀한 대로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항상 열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안철수 후보가 저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 너무 안철수 후보를 모욕하고 모멸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안철수 후보가 제시하는 과학기술 강국 아젠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치개혁을 말하면서 안 후보한테 계속 손을 내밀고 있는데, 혹시 공식적으로 정치개혁 같이 하자고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하고.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제안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하고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 제안 받은 바도 없어요. 그만하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요. 신경민 전 의원님. 일단 최악 상황은 피했다, 이렇게 기사들이 다루고 있어요, 오늘요, 많은 기사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제 한 철회,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진짜 최악은 피했다, 지금 안도하는 분위기입니까? 안도까지는 아니지만요. 예. 일단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의 추이를 쭉 보면은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지지자가 굉장히 많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지금 예. 그렇게 서로 지지를 공유한다고 그럴까요? 예. 뭐 그런 것은 분명한데요. 이 후보와 안 후보는 그 교집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있긴 있지만 것. 네. 크진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 그러나 지금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고요. 87년 체제도 있지만은 97년 체제도 있고요. 그때는 뭐 겨우 DJP 연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39만 표 차이 정도면은 대권에서는 뭐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번 투표는 거기에 방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이 단일화 문제가 일단은 이렇게 결론이 난 데 대해서 일단은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뭐 유리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면은, 그리고 어제 송영길 대표는 자꾸 열려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 강국 안철수 후보 지대한 관심인데 이거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 굉장히 오래 전에 예. 안철수 후보는 어저께 회견에서 뭐 부인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제안을 했죠. 우리하고도 하자.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에게 뭔가 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우리하고도 거예요. 단일화 얘기를 하자고 그랬고 안 후보가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예. 후보 차원에서 거론이 된 적은 없다는 얘기를 이제 목적어가 빠진 거죠. 뭐가 하나 빠진 건데 후보 차원에서 거론이 된 것은 물론 아니지만 예. 굉장히 믿을 만한 매파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았죠. 근데 그건 이제 정치적 명분에서 민주당과 안 후보의 단일화가 좀 명분이 떨어지죠. 예. 명분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명분이 좀 낮은 건 확실하고 그 명분을 하나로 한 단계 더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송영길 대표가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기술 강국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전폭적으로 수용하자. 같이 가자. 그러니까 통합정부나 공동정부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예. 그리고 뭐 연립정부든 그 형태는 뭘 하든 한번 해보자 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된다고 지금 보는 거고요. 이 추이는 만약에 지금 남은 가능성은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판. 예. 지금 만약에 윤안 단일화가 된다면은 예. 단판밖에는 없을 텐데요. 예. 그 단판이 되지 않는다면 그나마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민주당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어젯밤 늦게 이 후보도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 그렇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약간 했습니다. 뭔가 열어둔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네, 지금 후보도 열어놨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치에서는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난 단판의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이안 단판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홍경희 대변인, 네. 이걸 봐주세요. 지금 방금 신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제 밤에 이재명 후보가 요 단일화 관련 입장을 냈거든요. 본인이 글을 올렸는데 이거예요. 안철수 후보에 공감한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묻지마 정권 교체 이거 넘어서 더 나은 정치 교체.
그러니까 묻지마 정권교체는 더 나쁘지만 정치교체는 더 나은 거다. 이거 합시다. 안 후보님의 정치교체 열망과 의지에 공감한다. 계속 공감이에요. 곧 같이 가시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철수 후보께서 저를 지지해 주시죠. 이거 같아요, 지금요. 홍경희 대변인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표정 관리 중이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다자구도로 이번 대선이 진행되게 되면은 민주당 쪽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해득실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예. 지금 이제 저희 안철수 후보께서 그동안 누누이 말씀하셨던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그 말씀에 이제 공감을 표하면서 이제 SNS에 올려놓으셨는데 예. 그걸 같이 하자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는 사실 이게 이런 부분이 좀 이런 느낌입니다. 좀 말리는 시누이가 조금 더 미워 보인다.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어제 이제 또 단일화 무산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민주당 쪽의 이재명 후보는 지금 한 표가 급하고 갈 예. 길이 지금 멀다 보니까 예. 이 단일화 무산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반사이익을 좀 보고 싶어하는 좀 얄팍한 어떤 속내가 너무 드러나 보인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없군요. 이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얘기하지만 진정성 안 보입니다. 뭐 이런 반응이셨습니다. 지금. 자, 그럼 어떻게 되라는 거죠? 완전히 끝난 거냐? 이겁니다. 지금 완전히 끝난 거냐? 안철수는 단일화 철수했지만 국민의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뭔가 극적 단판 가능성 계속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27일, 28일부터 투표지 인쇄거든요. 그러니까 27일까지 뭐가 되면 투표지 인쇄할 때 사퇴라고 쓰거나 뭐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일이 또 다른 마지노선이다 얘기 나오거든요. 이때까지 뭐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오늘 또 후보들의 TV 토론이 또 있거든요. 김경진 단장님 말씀 듣기 전에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 목소리 그리고 안철수 후보 추가 무슨 협상 여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비록 험하고 어렵더라도 저는 제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아무리 큰 실리가 보장되고 따뜻한 길일지라도 옳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의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만 정권 교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자, 김경진 단장님. 국민의힘에서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 지금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생각을 어떠시니?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시한, 네. 단일화는 안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안 끝났다. 예. 시한은 사실은 27일이 시한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일단 첫 번째 데드라인은 사전투표 직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4달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시한은 사실은 투표일 하루 전날이라고 봅니다. 그럼 8일까지도 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무슨 더 나은 정치 교체를 위해서 민주당과 그렇습니다. 네, 거기는 단일화라는 표현을 안 쓰고 통합정부라는 무슨 통합정치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같이 가자는 분위기 같이 가자. 정도예요. 예. 그게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뭐 결국은 통합정치를 하면서 각각 이렇게 각각 출마하자고 하는 그 전제는 아닐 테니까요. 예. 뭐 실질적으로 단일화 얘기를 통합정치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근데 안철수 대표가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했던 얘기가 예.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부가 잘하는 일은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다. 나라를 이렇게 조각조각 분열낸 정권은 예. 자기가 본 적이 없다. 예. 그다음에 기타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실정이 있다. 예.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 반드시 정권 교체하고 그렇죠. 민주당 정권 이게 정권 교체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정권 예. 교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제안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하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말은 자기 내면에
철학이고 확신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말이 2주만 지나면 180도 바뀌기 때문에 저분의 머릿속에 생각이 뭐고 저분의 철학이 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계속해서 의구심을 예. 갖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그게 불과 며칠 만에 말이 그렇게 180도 바뀌면 글쎄 알겠습니다.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지금 민주당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예. 다만 우려되는 지점은 그렇게 정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지점일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아까도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기자 질문을 받는데 예.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지 난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아. 없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민주당 정부를 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없이 말한 게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저 정치 집단하고는 절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서 국민들이 반드시 강한 심판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다만 그 심판은 윤석열이 아니라 나 안철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워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답이 제안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안철수 후보 옆에 뭔가 기존의 안철수 후보의 확고한 신념에 반하는 새로운 얘기를 하는 참모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이 들어요, 보면. 이분 말씀을 좀 여러 차례 걸쳐서 들었는데 아직은 좀 봐야 된다 같기도 하고요, 지금. 뭐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뭔가요.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후보 이야기인데요. 윤석열 후보 이야기도 좀 곁들여서 같이 나옵니다. 여기에요.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윤석열 어퍼컷. 인터넷 달구자 이재명 하이킥 맞불 났다. 어퍼컷 대 하이킥. 일명 부스터슛으로 또 불려요. 이재명 코로나 차버리겠다 하면서 발차기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선 부스터슛. 뭔가 부스터니까 뭔가 이렇게 딱 힘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발차기에 대해서 허경영 후보 이재명 발차기는 내 거 표절했다. 또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발차기 하면 본인이다. 대선이 어떻게 어퍼컷 발차기 뭐 이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는 발차기만 한 게 아니라 주말 동안에는요. 도복을 입고 격파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발차기와 격파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전주하는 유명한 게 많은데 문화도 경제도 여기에 더해서 축구 유명하죠. 제가 성남 FC 구단주였는데 전북하고 싸우면 판판이 졌어요. 그때까지 졌던 한을 담아가지고 깔끔하게 제가 슈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팅 내용은 뭐냐면 코로나19 여자 까는 거 확 하고 차버리겠습니다. 얘가. 골인. 코로나19는 나라도로 골인 됐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있기 전에 대한민국과 이재명이 대통령인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격파! 예, 방금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격파를 하셨습니다. 신경미 전 의원님.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굉장히 주목받았거든요. 그리고 많은 게 회자가 됐거든요. 그걸 의식한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게 뭔가 통하는 것 같으니까. 저 선거 유세를 가서 보면은요. 예. 유세장과 방송은 전혀 다르고요. 유세장의 유세 연설이나 퍼포먼스는 예.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언론 주목도도 있고요. 예. 몇 가지 다양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되게 고심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제적으로 윤 후보가 어퍼컷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어퍼컷이요. 반응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 후보 쪽으로서도 민주당으로서도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성남 FC에 지금 착안을 한 거죠. 성남 FC 구단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걸 했고 뭐 그걸 이제 코로나하고 연결을 해서 또 부스터하고 연결해서 상징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뭐 그건 뭐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격파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예. 그런데 지금 격파를 저렇게 하는 것이
FC를 연상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합니다. 윤기호 의원님, 이재명 후보에 관련해서 이거 어퍼컷에 지금 신경주 의원은 어퍼컷에 대응하기 위한 걸 맞다. 그거를 그렇게 봐야 된다 하셨는데 두 가지 동작이 나왔잖아요. 발차기와 격파인데 이거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이제 표를 모으는데 도움이 될 거란 판단하겠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민주당 당원들한테야 환호를 받겠죠. 그러나 나머지 분들은 지금 저런 거 한다고 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 비판이나 조롱이 안 나오면 다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윤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다만 아까 앞선 기사에는 허경영 후보가 왜 따라하냐 또 이런 반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뭐 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윤 후보나 이 후보나 어찌됐든 기존의 거대 정당을 대표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윤 후보는 정치 초년병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런 식의 유세는 지금 예.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지난번 선거 뭐 또 본인의 도지사 선거에 예. 얼마나 많은 유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행동, 제스처, 몸짓 이런 거는 이재명 후보는 보여줄 기회가 많았죠. 예. 이 윤석열 후보는 이번이 처음인데 거기에서 어퍼컷을 했더니 모인 청중들도 환호를 하고 본인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거. 요즘에 시중에 제 주위에 있는 분들 만나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저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 초년병이 정치하고 싶어서 어떻게 지금까지 참았을까. 굉장히 저런 저기에- 모습을 보고 지금요. 저기에 굉장히 막 빠져 있고 본인도 몰입돼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한 사람은 발차기하고 한 사람은 어퍼컷하고 하는 걸로만 기억이 되면 나중에 유권자들이 뭘로 저분들을 평가를 하죠? 얼마나 정책이나 비전 제시할 게 없으면 저런 짓이나 하고 있을까라는 식의 예. 비판이 더 커지기 전에 제가 보기엔 오늘 저녁에 토론회 같은 데서 조금 더 진중하고 조금 예. 더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병행이 돼야지 유세 현장에 가서 자기 지지자들 모여 예. 있는 데서 박수 받고 거기서 기분이 아주 더 들떠서 그게 계속해서 나중에 국정 운영까지 간다. 그건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발차기와 격파는요, 사실은 이 코로나19 방역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과정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나온 장면인데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불필요하게 과잉 방역 중단하고 부스터샷까지 맞으신 분들 상대로는 밤 12시까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곰탱이에서 이제는 쬐깐한 족제비로 바뀌는 겁니다. 부스터샷 접종 받으신 분들은 밤 12시까지 식당 다니고 당구도 좀 치고. 그래서 저런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좀 평가하고 있는 기사예요. 윤석열 어퍼컷, 이재명 하이킥, 송판 격파 맞불. 대선 정책 유세보다 예능 퍼포먼스 합니까 지금? 윤기호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일맥상통한 내용이 담겨 있네요. 파격 세리머니로 현장 호응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뭔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뭐 이런 기사예요 지금요. 자, 그럼요. 윤석열 후보도 주말 동안에 또 여러 가지 퍼포먼스랄까요? 뭐가 있었어요. 그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훌륭한 정치인과 협치를 해 가면서 영원한 국민 통합 이루고 대한민국 발전시키겠습니다. 거제 시민 여러분, 정권 교체의 바람을 안고 또 우리 압승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승전보를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성을 함께 해주십시오. 윤석열! 북도 쳤군요. 주말 동안에요. 여러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자, 홍영희 대변인 네. 평가해 주시죠. 어떻게 보셨는지. 뭐 타당의 어떤 유세 현장에 대한 부분 논평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예. 관전평 정도로만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관전평을 해 주세요. 그럼. 네네. 뭐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이든
이재명 후보의 하이킥이든 예. 일단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요란한 쇼맨십이다. 일단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뭐 북을 친다고 사실은 우리의 어떤 민생 경제가 살아나고 코로나가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세 현장에서 하이킥을 날리고 나서 예. 코로나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너무 좀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10만 명을 돌파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예.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나오신 분께서 뭐 발차기 한번 하고 코로나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뭐 12시까지 뭐 식당도 가고 당구도 좀 치고 뭐 이런 자체의 어떤 언급된 표현들이 저는 굉장히 이분의 어떤 자격과 생각을 좀 의심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이제 아까 허경영 후보께서 이제 발차기 관련된 부분에서 표절 아니냐 뭐 이거예요. 이의 제기를 했는데 예. 저희 당에 대한 단일화 제안에 앞서서 허경영 후보와의 어떤 발차기 단일화 제안을 먼저 완료하시고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린다. 한번 끄트머리에 이렇게 살짝 아주 날속에 한번 탁 던지시는 발언을 하셨네요. 김경진 단장께서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 저녁에 TV 토론에서는 예. 후보들의 아마 불꽃 튀기는 경제 관련 공약 토론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 각 당의 모든 후보들께서 공약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0대 공약 이미 다 공개했어요. 예. 이 공약 발표하시는 자리에서는 또 각각의 후보들께서 국가 운영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거고 예. 아마 저 유세 현장에서 보여주는 후보들의 모습들은 예. 사실은 뭐 체력이랄까 이런 것을 포함해서 후보들의 어떤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면. 체력 뭐 이런 예. 것도 예. 근데 정말 활기 넘친다. 또 국민들을 현장에서 신나게 할 수 있다. 예. 이런 것도 지도자로서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재명 후보님은 그 점을 뒤늦게 파악하고 어차피 따라쟁이 할 거면서 왜 뒤늦게 하는가? 예, 초창기에 왜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됐는지 저는 저렇게 하는 거 좋다고 봐요. 공약 발표 자리에서는 공약하고 예. 토론 자리에서는 토론하고 저 자리에서 저렇게 하는 거 좋은 건데 왜 그렇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처음에 그렇게 그냥 증오의 언어로 비판을 해야 됐는지 이제 그 부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예. 딱 하나 이재명 후보님. 저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의 영업 지침 예. 마음대로 어기십시오. 대신 3월 자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3월 10일 날 다 사면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셨거든요. 저거 헌법에 위반되는 얘기예요. 5월 9일 취임할 때까지는 그렇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당선자 신분이에요. 당선자가 3월 9일 날부터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합니까? 기본적으로 법치에 대한 인식, 헌법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결국은 저거는 무법이고 쿠데타예요, 보면. 아니, 세상에 이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저런 식의 헌법 파괴적인 인식과 발언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발 이재명 후보 참모 분들 중에 이 얘기 듣는 분 있으면 그대로 좀 전해주세요. 그런 위험한 발언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3월 10일 뭐 이런 발언 좀 지나치다. 아직까지 대통령 만약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아닌데 왜 저런 말씀하십니까?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대장동 얘기인데요. 어제 민주당에서 대장동과 윤석열 후보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한 지적과 의혹 제기, 비난을 했어요. 그 기사입니다. 보시죠. 대장동 역공에 나선 여당.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한 녹취록이 있었어요. 이걸 공개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에서 이렇게 할까? 여기 보면 이 대장동 관련된 인물 나오죠? 이 인물들이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정도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윤이 뒷배 맞은 흑기사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맹공을 퍼본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요. 그러나 허위사실이다. 말도 안 된다. 반박을 하고 있죠. 이걸 믿는가? 약간 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요. 어제요. 민주당에서 기자회견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설명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윤석열에게 영장이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에게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이는 김만배에게
자신이 도와준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한 내용으로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가 매우 깊은 관계이고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어제 이렇게 이 회견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한 여야 반응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이제 흑기사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흑기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이거 허위 발언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다 지금.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인 겁니다. 아무튼 뭐 어제 또 칠하게 붙었습니다. 신경미 의원님. 오늘 TV 토론이 있는데 대장동 이슈.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압박하는 주제였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압박을 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이게 지금 사실상 3차 토론이 되는데요. 예. 1, 2차에서는 1차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대장동으로 압박을 하고 2차 토론에서는 대장동은 제껴두고 예. 백현동, 정자동 그렇죠. 이렇게 백현동 갔거든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다시 대장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 변화가 어제 주말부로 이제 생겼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개의 녹취 파일이 있는데 이거 중에서 선별적으로 지금 여야가 뭐 유리한 걸 자꾸 뽑아가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검찰이 녹취를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데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서 검찰만 통째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파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길고요. 이걸 거의 전체로 이게 좀 법으로 이 녹취 파일을 통제해야 될 근거는 이미 상실됐습니다. 그러니까 녹취 파일을 풀로 놓고 또 검찰이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하는 것도 뭐 우리가 토론할 수는 없겠지만 짐작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러고 난 뒤에 토론을 하는 것이 맞죠. 지금 이렇게 유리한 것만 하나씩 뽑아내 가지고 전체 맥락을 상실한 채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건 대선이라는 국면에서도 그렇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토론은 못하더라도 중요한 대목은 후보들 간에 직접 얘기를 나눠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진 사장님, 국민의힘에서 어제 반박을 했거든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유한기 씨라든지 김문기 씨라든지 또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에 시도를 했었다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 본인 입으로. 그분들이 이재명 후보 주변의 사람입니까? 윤석열 후보 주변의 사람입니까? 그냥 반문해 보고 싶어요. 이재명 후보 측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의 검찰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이 들어와서 한 검찰 개혁이라고 한 것은 자기 편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검찰 조직의 핵심을 다 채운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묻고 싶고요. 하나 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이재명 시장 시절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들이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도 두 번, 세 번 제안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유동규 씨에 의해서 이 조항이 중간에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 날아간 조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진상 씨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인을 했습니다. 유동규 씨와 이재명 성남시장 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나온 저기 무슨 김만배 씨가 얘기하면 윤석열 영장. 윤석열이 뭐 죽는다 뭐 영장. 아니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뭔지를 얘기를 해보라 그러십시오. 우상호 본부장 그냥 저런 식의 애매모호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그렇게 나온 거죠. 무엇 때문에 윤석열이 죽는지 윤석열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슨 범죄 사실인지 예. 최소한 윤석열 후보는 예. 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어지는데 이재명 후보 당신의 핵심 측근인 유동규가 이걸 없앤 걸로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당신은 그 최종 문서에 결재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유동규는 당신이 지금 정무직으로 3번이나 임명하지 않았느냐. 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추정컨대 당신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라고 하는 분명하게 우리가 시비를 걸 만한 문제를 지적할 만한 의혹 사실과 그 증거에 기반해서 추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니 우상호 본부장 국회의원 몇 선 하시고 지금 여당 후보의 본부장 정도 하실 거면 뭐 때문에 예. 뭘로 최소한 그거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네요. 그 데모 아까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영장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녹취록에서 공개한 거거든요. 여기 뭐 김만배 씨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그러자 정영학 회계사 죽죠? 원래 죄 많은 사람이긴 해. 뭐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도 뭐 우리 김 부장 잘하는데 위험하지 않게. 뭐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서 민주당에서 흑기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또 반응을 하는 거죠.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들이 예. 저기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재명 시장은 관리 감독의 총체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이면 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예. 윤석열 후보 경우는 당시에 검찰 또는 법원 이들과의 거대한 그 카르텔 내에서 어떤 누구와 연결고리가 있느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김경진 단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구체적이지 않으면서 저렇게 얘기한다. 이건 그럼 정말 뭔지 맞는 모르겠다. 저것만 가지고는. 맞는 말씀이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죠. 그 근거가 하나는 녹취록이라는 건데 녹취록은 지금 신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저걸 쥐고만 있고 저렇게 쪼가리 나오면 오히려 더 불신을 가중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어떤 방식으로든 뭐 선거 후든 선거 전이든 예. 전체가 다 공개가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자금 거래에 대한 흔적. 예. 이게 이미 검찰에서 다 돼 있을 텐데 이를테면 지금까지 시간 질질 끌었던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통해서 갔던 돈, 박영수 전 특검 예. 딸이나 아니면 기타 주변에 있는 다른 지인을 통해서 주고받았던 돈, 또 거론되고 있는 예. 법관들 중에 뭐 권순일 이미 이름 나온 분, 또 최근에 그분이라고 해서 한국일보가 보도했던 예. 조모 어떤 대법관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금 거래 추적이 돼 있는 거 이걸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증거로 예. 내세워서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TV 토론이 있어요. 뭐 이런 분위기라면 대장동 이슈 다시 서로를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어떤 주제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은 민주당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신천지 민주당 경선 개입설 김어준 제주장의 여당 선대위는 선긋기를 했다. 이게 갑자기 좀 주목을 받았죠. 우상호 의원은 근거 없고 사실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갑자기 야당 쪽으로 향하던 의혹 불똥이 튈까 조심. 지금 민주당에서 이 신천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를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계속 어떤 주장들을 하면서.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천지 10만 명이 경선 때 이낙연 후보를 찍었다.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는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런 반발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어제 우상호 의원이 좀 설명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반박하는 설명이죠. 들어보시죠.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특정 후보의 지지층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유익되었다라고 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 한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신경민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렇게 대고 한 거죠. 뭐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유튜브가 뭐 도대체 언론이냐 아니냐 그 논란은 자체하고 예. 영향력이 이번 대선만큼 셌던 적이 없는데 유력한 유튜버인 김어준 씨가
또 민주당과 굉장히 관계가 관계가 깊고 깊죠. 또 특정 후보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국회의원들하고도 그렇고요. 예. 저렇게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를 아무 말 대잔치로 하는 것은 일단 유튜버나 방송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닙니다. 저건 일단 반성해야 되고요. 저걸 돌이켜 보면은 10월 5일 날 민주당 후보 결정 대회가 있었어요. 전당대회가 마지막 대회죠. 10월 예. 5일 결정이 됐는데 10월 초에 그 투표가 진행이 된 겁니다. 선거인단이. 예. 거기서 62대 28로 이재명 후보가 대패를 한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8월 말에 대장동 관련 최초 보도가 나오고 9월 13일에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예. 9월 달 내내 10월 초까지 대장동 보도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국민 여론, 또 언론, 그리고 선거인단이 영향을 받아서 62대 28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거를 이거하고 연결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된 거고요. 예. 그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 결선 투표 요건을 갖추었는데 그 요건을 송영길 대표가 무시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건 무슨 얘기로 되냐면은 이낙연 후보에게 뭔가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3월 9일 이후에 혹시 있을지 모를 책임론에서 이낙연 후보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뭔가 모자를 씌우려고 그러는 음모로밖에 해석이 되지 그럼 지금 않습니다. 대선 앞에서 이렇게 되면 당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겨우 그 여러 가지 문제 내분을 해가지고 예. 드림팀을 만들었는데 만에 그러고 있는 판에 김어준이라는 민주당의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방송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무책임하게 아무 근거를 가지고 왔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근거도 없는 얘기를 덜렁 내놓는 건 저건 무책임한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뒤에 누가 있다 그러면은 그 기도를 포기해야 됩니다. 홍경희 대변께서는 제3자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네, 뭐 김어준 씨 하면은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방송인이고 또 음모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평가하시네요. 그분다운 좀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을 이제 코앞에 둔 상황에서 어떤 이런 식의 어떤 무책임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민주당 자체의 어떤 선거를 방해할 의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 이외에는 다른 쪽으로 볼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어찌됐든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 이후에 자명을 하시고 지금은 또 열심히 이제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선거 운동을 돕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어떤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좀 모독적인 언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전쟁 위기라는 보도가 많죠. 자, 푸틴 결심 굳혔나?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 등 핵전력 훈련을 참관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요, 지금 논란이 되는 접경 지역 있죠. 뭐 돈바스 지역인데 여기서는 교전이 있어요. 친러 반군 뭐 등등등 이렇게 교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도 되고 있고요, 지금요. 일단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유럽은 지금 이거 만약에 무슨 생기면 러시아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한다.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경제 제재.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푸틴은요. 경제 대혼란을 감수할까 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 외환 보유액을 늘렸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돈을 마련했다는 거죠.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이쪽 끝입니다. 지난달 기준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이 6,300억 달러로 사상 최고. 비축해뒀다는 거죠. 그럼 제재가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윤경호 의원이 한 30초 남았는데 준비한 겁니까 그럼? 뭐 있죠. 외환 보유고는 그렇다고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세계 탑5 외환 보유국 중에 러시아가 들어 있습니다. 인도, 러시아, 스위스, 일본 그리고 중국인데 나토를 통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통한 러시아 고립 그걸 푸틴이 지금 치려고 하는 이번 이 위기는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면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거 공급 이런 거 중국하고 계약 맺고 확보해 놨거든요. 그런 고립을 피하려고 하는 거의 일환으로 외환보유액도
넉넉히 지금 쌓아놓은 거 아닌가 그런 예측이 됩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